네, 오늘은 제가 그 수리시설의 그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비선형 구조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선형 구조 해석은 지금 아박스를 이용한 비선형 구조 해석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수리시설의 내진 성능 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수리시설이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댐도 있고 뭐 하천 시설물도 있고 뭐 상수도 시설물도 있고 여러 시설물이 많은데, 오늘은 저는 그 댐에 국한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댐의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내진 성능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전체인 그 상위 기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상위 내진 기준들이 내진 설계 기준이 있고, 또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은 이제 어떤 신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쓰라는 거고,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은 기존에 지어졌던 기존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할 때 쓰라고 하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댐 설계 기준은 댐 내진 설계 기준은 그 환경부에서 2019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기존 댐 내진 성능 평가 요령은 국토부에서 2019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19년 내진 평가 요령을 보게 되면 가능 최대 지진을 써서, 그게 만년빈도 지진인데 그때 동적 소성 해석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보통 설계 때 500년 빈도 내지 1000년 빈도 지진력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 만년 빈도 지진력이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뭐 10배 이상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게 되면, 저희 댐의 경우 댐을 위협하는 큰 요소가 홍수 또는 이제 지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는 이미 가능 최대 강우량을 써서 이미 만년 빈도 이상으로 되는 강우량을 이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댐 설계 기준에서도 여기서도 가능 최대 지진력을 쓰자, 그렇게 지금 설계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럼 저희 나라만 뭐 특이하게 이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아이콜드라고 이제 국제 대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이미 이 가능 최대 지진력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능 최대 지진력이란 도대체 또 뭐냐 이거죠. 그것은 영어로는 이제 maximum credible worst case로 돼 있고, 약자로 하면 MCE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댐에 도착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지진력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최대 가능 지진력을 어떻게 구하느냐? 댐 주변에 여러 개 있는 활성 단층으로부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력이 댐 사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 변화해서 올 거냐를 다 유추를 해서 그 중에서 최대 지진력을 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MCE를 쓰려면 단층의 특성, 또 그 단층으로부터 댐 사이트까지 오는 그 경로의 특성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의 경우는 이제 첫째는 활성 단층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전파 경로 특성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제 대댐에선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들에는 만년빈도 지진력을 MCE로 써라라고 이제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MCE를 현재 이제 만년빈도 지진력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년빈도 지진력인 거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댐에서는 비선형 구조 해석을 할 때 동적 비선형 구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진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진파를 이제 최소한 이제 3개 정도 만드는데, 그래서 그 지진파는 행안부의 공통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펙트럼을 만족하는 지진파를 만드는 어떤 기준이 이제 행안부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그것까지는 다 말씀 안 드릴 거고, 제가 그것을 만족하는 지진파를 이렇게 그 스펙트럼에 수능하는 지진파를 3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댐에 적용해서 그 중에서 최대 응답값을 저희 내진 성능 평가 때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댐에 이제 내진을 하기 위해서 댐에 또 내진 대상이 뭐가 있나를 봐야 되는데,
댐의 내진 대상은 이제 댐체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댐체는 뭐 흙으로 만든 필댐이라는 것도 있고 콘크리트 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부속 시설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여수로라든지 취수탑, 발전소, 뭐 이런 등등이 있고 또 수문이래 거기에 또 그 시설물들이 있는 수문이다, 권양기다, 뭐 현장 조작반이다, 관리교다, 전기 및 계측지 설비등이다 등등까지를 다 포함해서 내진 평가를 하라고 지금 그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내진 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 보여드린 여수로라든지 취수탑, 발전소, 수로터널, 또 수문, 권양기 등까지 전부 내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설물,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설물들이 댐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린 그림을 보게 되면, 하천을 댐으로 막아서 물을 저수를 시키죠. 그 저수시킨 물이 이제 갇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홍수가 오면, 홍수로 인해서 불어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수로를 만들고요. 그래서 요쪽에 지금 요 발전소로 이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섹션을 잘라서 보게 되면 저희 취스탑에서 여기 물을 취수를 해서 수로 터널을 통해서 발전소로 보내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 시설물들이 이게 전형적인 배치인데, 여기 저희 법이나 설계 기준에 의하면 여기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평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최대 지진 시에 댐의 성능을 지금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냐면, 자, 내진 특등급 댐은 지진시라고 하면 지진 중하고 지진 후를 다 포함한 겁니다. 지진 시에 그 안전 성능하고 편익 성능을 즉시 발휘를 해라. 만년빈도 지진력이 왔는데도 그거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내진 1등급 댐은 지진 시에 안전 성능은 즉시 발휘를 하고 편익 성능은 장기 보수 발휘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 성능하고 편익 성능이 뭔지를 알려면 여기 밑에 그림을 차트를 보시면, 자, 댐의 성능은, 안전 성능은 이제, 저수, 그 다음에 비상대처, 그 다음에 홍수방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수의 경우는 뭔 얘기냐면, 저수 기능은, 여기 이제 댐에서 이게 물이 지진이 왔을 때 댐이 무너지지 않아서 저 물을 저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상대처 기능은 이 댐이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지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막 누수가 되고 있다든지 해서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빨리 물을 뺄 수 있는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다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홍수방어 기능은 이제 이 댐에서 어떤 큰 손상이 발생돼서 그거를 이제 보수가 빨리 안 돼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홍수가 오게 되면 그 홍수물을 배제할 수 있는 그 설비들이 있는데, 그 설비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수 방어 기능이 되겠고, 편익 기능은 이제 용수를 이제 얼마나 내가 사용하는지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지금 발전소를 통해서 이제 용수를 쓰고 있죠. 발전 용수로.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저희들이 용수 활용 기능이라고 저희들이 하고, 그걸 편익성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내진 특등급 댐의 경우는 지진이 발생됐을 때 일단은 시설물들이 다 안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진 후에 이런 기능들이 전체가 다 즉시 발휘돼야 된다. 그런 게 요구사항이고, 내진 1등급 댐의 경우는 안전 성능 관련된 것은 다 즉시 발휘돼야 되고, 편익 성능에 관련된 것은 장기 보수 후에 발휘돼도 괜찮다. 이것이 이제 설계 기준에서 평가 요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것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 성능들을 담보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가령 내진 특등급 댐 같으면은 이제 기능 수행 수준의 성능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안전 및 편익 성능 즉시 확보돼야 된다. 그를 위해서 댐체라든지 여수로, 취수탑, 용수로, 발전소, 비상발전기 이런 것들에 관련된
구조물 또 거기에 달려 있는 뭐 숨은 권양기, 뭐 조작관, 공도교 뭐 이런 온갖 설비들이 다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복구, 이게 내진 1등급 되면 이제 장기 복구 성능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안전 성능은 즉시 확보돼야 되고 편익 성능은 장기 복구 확보되는 것인데, 그래서 안전 성능 즉시 확보를 위해서는 이 댐체나 여수로 취스탑 구조물 비상 발전기는 즉시 기능 수행 수준의 성능을 필요로 하고, 나머지 뭐 취스탑 용수로 발전소에 있는 숨은 권양기 조작반 이런 것들은 장기 복구 후 성능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전체적인 이제 뭐 개요는 나왔지만, 그러면 여기 이 시설물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판단은 여기서 이제 그 성능 판단 기준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가령 콘크리트 댐체 같으면 이것이 저수 기능이 확보가 필요하고, 그것이 확보가 됐느냐를 판단은 댐체 전면을 상하르 방향으로 관통하는 균열이 발생했느냐,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여수로 구조물이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전도 활동 등이 발생됐느냐, 또는 뭐 철근 변형이 변형 경화점 이내의 변형치이냐, 또는 잔류 변이가 수문 작동 가능 이내 여부냐 등을 이제 성능 판정 기준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정 기준에 따라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온갖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를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까지 전체를 다 평가를 해야 이 댐에 대한 전체 평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 판정 기준을 줬고, 그래서 이 성능 판정 기준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려면 동적 소성 해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댐에서 댐체 전면을 상하리 방향으로 관통하는 균열이 발생됐는지 여부라든지, 여수로 구조물에서 뭐 철근 변형이 경화점 변형치 이내인지, 뭐 잔류 변이가 수문 작동 가능량 이내인지, 뭐 이런 것을 따지려면 이거는 탄성 해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소성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소성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댐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묵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동적 소성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댐에 대한 동적 소성 해석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지침이라든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기존 댐 내진 평가 요령에서는 파괴역학에 근거한 그 소성 해석을 이제 하는 것으로 했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거 평균 능력, 평균 배정률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괴역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측에 보여드리는 요 그림에서 이제 콘크리트에서 전혀 균열이 없는 부위부터 균열이 완전히 벌어진 그 점까지를 어떤 파괴 에너지로서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제 파괴역학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동적 소성 해석을 하려면 일단 저희들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 그래프를 이제 저희들의 프로그램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화된 콘크리트 이력 모델로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력 모델은 얘가 이제 동적 해석이다 보니까 어떤 히스테레시스 이제 그래프식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 히스테레 그래프에서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얘가 이제 그 압축에서 인장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가는 그 그래프가 EOK라는 슬로프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기 탄성 계수에다 어떤 K 값을 구하는 건데, K 값은 E 맥시멈, 여기 왼쪽에 이제 공식에 보시면 E 맥시멈 오버 E 피크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E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그 압축에서 인장으로 가게 되는 시작하는 그때 변형률이 되겠고, 그 E 맥시멈은 압축 강도 때의 그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K 값을 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콘크리트 압축 이력 모델을 이제 저희들이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압축은 저희가 했고, 근데 인장 측을 봐야 되는데, 자, 저희들이 이제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순전히 이제 철근이 모든 그 하중을 분담한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되게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커브에서 철근만의 그 커브를 저희들이 이제 산정을 하는데, 실제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이제 인장을 줘서 당기게 되면 여기 맨 왼쪽에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커브에서 철근 콘크리트의 고유의 이제 그래프를 이제 쫓아가죠. 그런데 거기서 콘크리트만의 인장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이제 빼면 그 중간에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콘크리트만의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기서 이제 토탈 스트레스 앤 스트레인 커브에서 콘크리트만을 빼니까 나중에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철근만의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인장 측에서는 콘크리트만의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 철근만의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을 조합시켜서 지금 저희 콘크리트의 인장 거동을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콘크리트의 이런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여기 저희 내진 성능 평가 요령에서는 이제 ET는 0.001이고 ETU는 0.001을 구하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성 잔류율 K는 이렇게 ETU 오버 2로 구하고,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0.23 FCK 이런 식으로 구하고, C는 이형철근 사용 시 0.4를 취해라. 그걸 하면 요 중간에 있는 요 그래프를 지금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만의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은, 그 다음에 철근의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은 철근만의 스트레인 하드닝점, 그게 거기에서의 변형률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변형률 점에서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상 철근의 항복점 스트레인 하드닝 직선을 이런 경사를 가지도록 하면 평균 능력, 평균 변형률상 철근의 항복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맨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내인성 평가 요령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뭐를 말씀드렸냐면 압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장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단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균열 발생 후 시어 트랜스포 모델을 이제 또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수리구조물에서는 전단 내화력 검토로 대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리구조물은 이제 어떤 물의 흐름에 최적인 단면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여타 구조물에 비해서 상당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단에 대해서는 큰 균열도 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단 내화력 검토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균열 발생 후 콘크리트 모델에서 여기 지금 중간에 보여준 그림에서 저희들이 오른쪽 그림에 보면 텐션 모델, 컴프레션 모델, 시어 모델을 지금 다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아바쿠스에서 이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아바쿠스에서 콘크리트 데미지드 플라스틱 모델을 이용을 저희는 하는데요. 이거는 스미어드 크랙 모델에서 인장 균열부의 압축 능력 회복을 개선한 겁니다.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잠깐 여기서 지금 요 밑에 그림들에서 보면 콘크리트 시방서에서 제시된 요 모델들을 아바쿠스에 가보면 이렇게 콘크리트 압축에 대한 모델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인장 모델, 그것도 콘크리트 시방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들을 아바쿠스로 가서 요 아바쿠스 인장 모델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아바쿠스에서의 콘크리트 데미지드 플라스틱 모델이 스미드 크랙 모델과 해서 인장 균열부의 압축 능력 회복을 개선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저 어떤 그 콘크리트 부재가 이제 인장을 받아서 인장 균열이 생겼어도 걔가 압축 능력을 받으면 다시 압축 능력은 이제 회복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 반영했다. 왜냐면 스미에드 크랙 모델에서는 그거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반영했다는 것이 요게 콘크리트 데미지드 플라스틱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콘크리트 텐션의 히스테리시스 그래프에서 여기 얘가 인장을 받다가 쭉 이제 압축적으로 가려고 할 때 여기 WC 이퀄 0인 그 그래프를 탈 거냐, WC 이퀄 1인 그래프를 탈 거냐의 문제인데, 이제 스미에드 크랙 모델에서는 WC 이퀄 0의 그래프를 탄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얘가 인장 균열이 생긴 콘크리트 부재도 압축을 받으면 압축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WC 이퀄 1이라는 그 그래프를 타야 된다는 게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게 되면, 이게 압축과 인장의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그래프인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저기 상부에 있는 압축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거기서 이제 걔가 쭉 압축축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프가 쭉 내려와서 얘가 콘크리트에 이제 압축 강도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이제 크러싱이 생깁니다. 크러싱이 생기면서 얘가 이제 소성 상태로 들어가는데, 자, 소성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얘가 지진력이 반전이 일어나서 압축 쪽으로 이제 하중이 이제 가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인장 측으로 가기 시작하면 얘가 인장을 능력을 발휘해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크러싱이 된 콘크리트는 얘가 인장력이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인장 강도를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인장 측으로 얘가 갈 때는 WT가 저기 1이 아닌 0의 그래프를 탄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바쿠스에서의 콘크리트 데미지드 플라스틱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비사정 구조 해석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경계면 요소인데, 이 경계면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착 슬립 모델입니다. 정착 슬립 모델은 이제 구조물이 이제 막 극한 하중을 받았을 때 정착되어 있는 철근이 빠져나오거나 또는 부착되어 있는 철근들이 에서 슬립이 일어나는 그래도 분리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이런 정착 슬립 모델은 이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정착 슬립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여기서 맨 우측에 철근의 평균 응력, 평균 변형률 그래프를 보면 저희들은 이제 철근에서의 허용되는 스트레인은 스트레인이 하등링점 아래에 까지만 이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경우에는 철근에 발생되는 어떤 하중이 항복 강도 이하의 하중이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철근들이 뽑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정착된 무에서도 철근이 그대로 정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근들이 연결된 지점에서도 어떤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를 설계할 때 항복 강도 이하에서 모든 탄성 거동을 한다라고 보고, 그때 이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같은 데서 적용하고 있는 정부착들은 충분히 가동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허용한 한계가 스트레이닝 하등점 이하의 철근의 응용만 허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경계면 요소는 고려할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해석했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C스탑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콘크리트의 인장 능력이 어디서 생기냐를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철근 인장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철근 인장 변형률을 여기 콘크리트 안에 인베디드 돼 있던, 저희들이 모델링을 할 때
철근들을 이 콘크리트에다 인베드드 시켜서 모델링을 해서 그 철근들에서 인장 변형률이 스테이닝 하드닝점 이하냐 이상이냐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압축 변형률을 검토를 해서 얘가 뭐 크러싱이 생기냐 그런 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발생 전단력이 콘크리트 전단 내화력보다 크냐 작으냐 요것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뭐 여기 여수로도 뭐 동적 해석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의 인장 균열 가능 지역, 뭐 철근 인장 변형률, 압축 균열 발생 여부, 그다음에 전단 내화력 검토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수직구인데, 수직구도 이제 마찬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 단지 이 경우는 이제 그 수직구의 하부 부분은 이제 흙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소일 스프링을 달아줘야 되고, 이 경우는 저희들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소일 스프링을 달아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 이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로 터널의 경우에는 이제 수로 터널을 저희들이 이걸 또 아바쿠스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수로 터널은 이제 먼저 수로 터널을 설치하기 전에 암 매스에 대해서 쉐이크를 통해서 이제 이게 흔들리면 이제 쉐이크를 통해서 집안에 발생되는 변형률을 이제 구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구하고 나서 그 암매스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제 라이닝이 설치된 이 수로 터널을 모델링을 하고 얻었던 집안 변형률을 저희들이 갖다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들이 수로 터널 라이닝에 생기게 되는 콘크리트 뭐 인장 응력이라든지 뭐 철근 변형률, 압축 균열, 뭐 발생 여부, 전단 내화력 이것들을 다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철근 콘크리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묵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묵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뭐 댐에서 어디 있냐면, 이렇게 댐체가, 콘크리트 댐체는 전부 묵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적 소송을 동적 소송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미국과 일본의 이런 기준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뭐 파괴력학에 근거한 뭐 동적 소송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동적 소송 해석할 때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린 맨 왼쪽에 콘크리트 인장 모델에서 얘가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 이후에 어떤 그 거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4분의 1 모델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인장 강도와 균열의 폭, 그것이 이제 4분의 1 모델로서 표현 가능하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좀 단순화해서 아바쿠스에서 이렇게 일직선 모델로 맨 우측에 있는 일직선 모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직선 모델에서 그 파괴 에너지 GF를 이제 계산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D맥시멈이라는 조골제 최대 치수하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만 있으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산해서 저거를 아바쿠스에 들어가서 정의를 해주면 저희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콘크리트 댐체에서 지진 중에 동적 해석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왼쪽 그림에서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콘크리트 인장 균열이 쭉 발전돼 나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인장 균열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콘크리트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처럼 콘크리트 압축 응력, 또 콘크리트 전단 안전율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전단 안전율은 이제 뭐 여기서 아바쿠스에서 계산을 하는 걸 가지고 엑셀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댐에는 항상 여기 이 그림의 왼쪽 그림에 이제 이 좌측이 이제 저수지이기 때문에 거기 물이 항상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진 중에 댐체 바닥에 저기 균열 가는 대로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양압력을 일으켜서 댐체를 전도하려는 어떤 하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열 부위의 수압작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상 발생 여부를 또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압력 적용했을 때 콘크리트의
어떤 인장 균열이 더 진전되는지, 콘크리트 압축 능력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콘크리트 전단 안전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그 해석을 다 마칠 수 있고요.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수리구조물 특히 댐에 대한 아바쿠스를 이용한 동적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